인류는 호기심으로 진화해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바로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거인의 어깨! 박수라도 좀. 세상에 무슨 이런 리액션이. 나름대로 오늘 활기차게 해보려고 거인의 어깨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혜림 씨의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네. 잘 좀 써먹었어요? 네, 일단은 대학교 여자 친구들이 이게 조승연 작가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형이다. 죄송한데 진실인가요? 네, 진짜로. 저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고. 전 이렇게 와 대학생들의 취향 저격인지는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잖아 지금. 그 정도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아 촬영장 오고 싶다. 올 거예요 아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다음에 아마 올 왜냐면 제가 거예요. 저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정말.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혜림 씨 친구들 같은 반응이 다른 분들 많은 국민들한테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좋다가 말면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오늘 새로운 지식거인 우리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박사과정하면서 재밌었던 뇌과학 얘기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랑은 구면이세요. 제가 그 다른 그 과학자분들하고 했던 그 방송에서 뵀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과거에 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서양 얘기, 우리 양반, 귀족 다 좋아요. 이런 걸 사업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독일 광부들이 놀래서 얘네 뭐야? 아니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다른 분들이 한 30분 동안 강연을 들었다고. 장 박사님은 특히 뇌과학자십니다. 뇌과학자. 요즘 뭐 뇌과학이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핫한 분야인데 또 거기에 대한 오늘 재밌는 얘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뇌과학 영역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야 이런 것도 해 싶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뇌과학 분야에서? 제가 아는 연구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아바타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내가 게임하는 버추얼 캐릭터 안에 다른 존재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한 시각을 이제 그 가상현실로 보고 느끼고 하면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성차별적인 어떤 사람에게 여성의 몸에 그 사람의 아바타를 넣었더니 그 사람의 성차별적인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치료도 좀 되네요. 예, 흑인 인종주의 차별주의적인 사람을 흑인의 몸 안에 넣고 막 한 30분 동안 돌아다니게 했더니 환청 인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조금 변했어요. 이게 재밌는 연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가상현실 속에 미로를 만들어 놓고 쥐를 풀어놓습니다. 실제 미로에. 근데 쥐한테는 사람을 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사람한테는 쥐의 모습을 사람으로 보여줘요. 아바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과 쥐가 처음으로 미로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이 퍼스트 컨택트 행동을 하는가 이런 실험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무슨 법칙을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그 연구를 보면은 어떻게 돌아다니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패턴이 서로 맞춰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럼 막 그 안에 사람이 막 쥐면은 쥐가 모는 사람이 막 사람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아바타,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같은 모습 안에 들어간 건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한 자리는 오늘 임팩트 있는 발제를 해주실 또 다른 지식거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릴레이 강연으로 지식을 쏟아내실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당신의 수저는 무슨 색입니까? 자, 왜 거인의 어깨에서 수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려줄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지식거인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세상이 썩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불평불만 투덜이 사회학자 오찬호입니다. 자, 오늘 이 거인의 어깨에서 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급이란 단어는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들려오는 요즘 시대의 갑질들은 그 정도가 대단합니다. 갑 오브 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놈이 무슨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어떤 폭언을 일삼은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식품 회사의 회장님은 내가 인간 조련사다라는 말을 했다고 또 사람한테 유명세를 탔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제 자기 직원들이 동물원의 원숭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육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논쟁이 많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수저론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냥 밥 먹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가진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요즘은 뭐 흙수저도 사실상 그렇게 공감이 안 된대요. 똥수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계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계급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저론부터 뭐 기업 오너들의 그 갑질 논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식거인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계급이라는 것을 정하는 순간 그것에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계급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믿습니다. 계급이라는 건 어느 사회는 다 있어요. 근데 개미들 사회도 있고 계급은 그렇죠. 어느 사회는 있는 게 계급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치를 배제하고 보면은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배타적인 그런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저소득층이고 혹은 뭐 자기는 고소득층이고, 그래서 우리 집단이고 그들 집단이고, 이런 식의 어떤 배타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사회나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계급은 네. 계속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의 의미가 좀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계급보다 많은 경우 계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정의 얘기하면서 그래도 계층 간의 그 이동은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저희가 계급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우리 지식거인들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요, 칼부림이 신입생의 신고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난 걸까요? 갑과 을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의해놓고 있는 틀일 뿐이라는 것을, 계급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삭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혹한 그림이에요. 과연 우리 사회가 계급이 없는가? 인간의 위험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당연의 사진을 볼까요? 위풍당당하게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일단 왼쪽에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 보니까 발음 너무 좋아요. 프린세스 다이애나도 생각이 나고 케이트 미들튼 왕자비 또 와우. 생각이 나는데, 세 분의 공통점을 보자면 굉장히 품위 있고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고 네. 오른쪽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저렇게 지나가면서 저런 아파트 보면 항상 생각해요. 저 안에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소위 뭐 잘 사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
적으로 이제 많이 결론적으로 상류층 사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류층. 조승현 작가는 어디 사세요? 저요? 현재 서대문구에 삽니다. 서대문구에 빌라? 아니요, 그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우리 진 교수님은 아까 지금 집이 18평 빌라입니다. 장동선 박사님은 차가 몇 cc입니까? 999cc 경차 타고 있습니다. 경차. 이런 말을 이제 은근슬쩍 좀 쓱 물어보면서 상대방을 스캔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근데 정원 형은 그 평당 얼마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요. 건물은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자면 이게 평당 얼마인지 아니 평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7년간 어마어마한 육체적 노동을 피똥을 싸면서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정도의 가격이 뭐 지금도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평당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나. 평당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나. 아니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 투기나 뭐 이런. 그럼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냥 평당 얼마냐고 내가 억울해서 그래. 아니 점점 당당하게 피똥 싸면서 뛴 거. 그럼요. 하여튼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차가 뭐냐, 어디 사냐, 어느 동네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심리는 뭘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구별을 짓는 거예요. 얘가 평수가 넓은 집에 사는지 좁은 집에 사는지를 보고 얘가 나의 집단인지 아니면 그들의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에서 항상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엔 차별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글로벌한 시선으로 강연을 준비하시는 이게 조승현 작가님의 강연 주제이죠? 이제 두 그림의 연관성이 뭘까 아까 추측을 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런 아파트에 귀족이 살았던 집인 캐슬, 팰리스 또는 로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오늘 좀 강연에 좀 뭔가 좀 많이 힘을 주셨네요. 궁금하다. 네, 자신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사는 것 같은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에 살 것 같다라고 흔히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유럽 역사에서 만난 귀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족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계급을 문화적 시선에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지식거인 조승현 작가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자, 우리가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습니다. 아하.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의 신분증에도 귀족 또는 평민 이런 단어가 찍혀 있지 않아요. 제 이름 서민입니다. 제 이름 서민입니다. 고개를 숙여 깊은 사과드립니다. 야, 이건 뭐 웃어드려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제 왕실이 아직까지도 건재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분증에 내가 평민 출신이다 그럼 앞에 Mr라는 수식어가 붙고 귀족 출신이다 그럼 Lord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귀족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귀족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라든지 골프 같은 스포츠를 우리는 항상 귀족 스포츠라고 묘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런 스포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자녀들을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아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귀족 학교에 다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 보시는 저런 고급 아파트를 보면 옛날 유럽들이 거주하던 성을 뜻하는 캐슬이나 팰리스 같은 이름이 붙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족이 뭔지 알고 이 귀족을 동경하는 걸까요? 귀족의 민낯을 만나려면 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족하면은 대체로 유럽의 전통적인 상류층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1960년대에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 발생해요. 20살짜리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자기의 2년 선배가 이 여학생한테 멍청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후배가 화가 나가지고 장갑을 빼가지고 자기 선배의 얼굴을 때립니다.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요, 누가 자기 얼굴을 때렸을 때 상대편의 피를 보지 않으면
귀족으로서의 자기 명예가 실추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둘이 칼을 빼들고 교정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잘 몰랐어요. 이 선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펜싱 국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그냥 가볍게 후배의 손에다가 상처만 냈어요. 피가 났죠. 피가 났으니까 피해 복수를 한 것이라고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둘이 위스키를 마셨다라는 내용이 이 1960년대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죠. 옥스포드 하면 큰 벽난로 앞에서 사람들이 시를 읽고 철학을 논하는 그런 고풍스러운 이미지가 일 것 같은데 칼부림이라. 근데 사실 유럽의 교정에서 칼부림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칼부림이 신입생의 신고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눈에다 보호대를 하고 온몸에 보호대를 하고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상대편의 볼에 이런 상처를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흉터가 평생 동안 나는 결투를 해본 용맹한 귀족이라는 표식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007 영화를 보면 블러펠드라고 하는 악당이 있어요. 이 블러펠드 얼굴에 상처가 나 있죠. 유럽인들이 저거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결투를 대학에서 했던 시대에 유럽 귀족이라는 것을 저 상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양반에게 제사가 있다면요. 유럽의 귀족에게는 결투가 있어요. 제사를 잘 모셔야지 진정한 양반인 것처럼 결투를 용감하게 해야 진정한 귀족인 거예요. 아니 왜들 이런 걸까요? 아니 귀족하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충분히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난 걸까요? 이 귀족의 폭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귀족이 어떻게 탄생한 계급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빨간 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이 다 옛날에 고대 시대의 로마 제국의 땅이었죠. 이 안은 치안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됐고 상업이 발전해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국경 밖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민족들이 로마로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마을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어떤 마을을 점거하고 옆에 마을을 보니까 옆에 마을이 더 부자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정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마을을 또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평화가 무너지고 폭력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마을을 차지한 추장들이 무장을 한 힘센 청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저 추장들한테 로마의 직급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한테 라틴어로 장군을 뜻하는 둑스라는 호칭을 내려줍니다. 이 듀크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공작을 뜻하는 듀크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귀족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초기 귀족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하고도 또 옆의 성을 다스리는 귀족하고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항상 언제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자, 먼저 해저를 파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다리를 끊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고 2중 3중으로 철문을 설치해가지고 접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누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숨쉬기 좋은 나무보다는 차디찬 돌로 건물을 지었고 밖에서 안으로 활을 쏠 수가 없도록 창문을 하나도 안 만들고 안에서 밖으로 활을 쏠 수 있는 저 조그만 구멍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내부가 항상 습하고 냄새나고 굉장히 청결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건물을 갖다가 라틴어로 군대 막사를 뜻하는 카스텔럼을 따가지고 캐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성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귀족들은 항상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병기를 모아요. 말이라든지 갑옷 같은 거를 수집하고 계속 무예를 단련하는 계급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되니까 이들이 기사라는 어떤 특정한 생활 형태를 지닌 계급이 되고 유럽은 본격적으로 귀족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귀족들이 육체적인 계급이라는 거는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 계신 분이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죠.
자기 옷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각선미를 자랑하면서 큰 칼을 뽐내고 있습니다. 옆에 이 근엄한 학자의 자세로 앉아 계시는 세종대왕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아닌가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저 경박한 놈 이렇게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귀족들은 육체 계급이기 때문에 이 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날렵한 다리 위에 빠른 스텝을 이용해서 이 칼을 뽑아서 언제든지 너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지능 계급이기 때문에 노는 것도 다 머리를 씁니다. 시조를 주고받고 난을 치고 검은고를 뜯고 다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귀족들은 다 몸을 가지고 놉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시가 아닐 때도 내가 칼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빠른 스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정말 말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여우사냥 같은 잔인한 경기를 만들어요. 이 여우사냥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여기 있는 저 수많은 사냥개들과 말을 탄 사람들이요. 요만한 여우 하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우를 잡잖아요. 그럼 여우를 갈기갈기 찢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을 제일 잘 탄 에이스한테 여우 꼬리를 선물로 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머리를 쓰는 계급이 아니라 굉장히 육체적인 계급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귀족들은 항상 자기의 권력이 폭력에서부터 왔고 자기가 폭력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대수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 방침을 우리가 오늘날 기사도라고 부르죠. 기사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크리미아 전쟁, 영국과 러시아가 1800년대 중반에 벌인 전쟁에서 경기마대의 돌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기마대는요, 말을 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승마를 할 줄 아는 귀족 집안의 자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장군이 이렇게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아군 포병대가 있는데 아군 포병대에 호위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경기마대 대포 쪽으로. 근데 경기마대가 딱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아군 대포가 안 보였습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이렇게 트였지가 않았어요. 대신 적군 대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경기마대 대포 쪽으로. 근데 보시다시피 기마대의 무기는 말과 칼이거든요. 칼을 뽑아 들고 대포한테 덤비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저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귀족은 칼을 빼들 수 있는 순간에 절대로 마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대포에 정면 돌격을 하다가 쌍그리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났다 그러면 책임자 누구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귀족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국의 왕실 시인이었던 롤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씁니다. 귀족의 임무는 왜라 묻는 것이 아니다. 귀족의 임무는 하고 죽는 것이다. 아, 저 귀족다운 600명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느냐? 아주 최근인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18년까지 귀족은 이러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이 귀족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권력이 폭력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만 권력이 유지되는 굉장히 피곤한 계급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마법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너 한국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 피곤하지 않아? 내가 이 마법의 봉을 휘둘러가지고 너를 귀족의 전성시대의 공작이나 후작 정도로 만들어줄까? 라고 얘기하면 제 대답은 절대로 아니요예요. 아니, 이렇게 피곤하게 뭐하러 삽니까? 그죠? 유럽은요,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근대화 또는 선진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귀족 문화를 갖다가 없애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귀족을 직접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소비 문화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거를 향유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냉장고에 저장된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행기 한 번 타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귀족에 대한 뭐 우리 조승현 작가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승마는 그 자체가 좀 귀족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애가 이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양복에다가 뭐 모자도 탁 이걸 쓰거든요. 유래가 사실은 이제 기사들의 전투 방식이 마상창투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창을 앞으로 들이운 상태에서 여러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적한테 창으로 타격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 타는 것이 원래 유럽에서는 귀족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마하면 귀족 이런 인식을 갖다가 가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우리 잘못된 계급 의식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위 갑질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민계급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들 돈 많은 놈들, 졸부들, 천민들 비웃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귀족 계급의 교양들을 다 흡수해요. 책줄도 좀 읽고 예술도 좀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귀족하고 거의 똑같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냐면 귀족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냐면 니들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니들이 한 건 태어나는 일밖에 없어. 우리는 자수성가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 기생충이야. 라고 하면서 니들 기생충이야. 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수님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자의식이 자부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뭐 시민계급이 일어나가지고 양반계급을 귀족계급을 몰아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뭐냐 전 인민의 양반화야. 성씨들 있잖아요. 김씨나 박씨나 뭐 이씨들 왕과잖아요. 근데 이 성씨가 막 인구의 한 30-4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 30-40%인 나라는 전 세계 아마 없지 않나. 우리 같은 시민계급이 올라올 틈이 없이 바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정신적 높은 그 성취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만 받았냐면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반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반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닥부터 올라온 분들이니까 이 지배계급이 돼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신적 교양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밑에 사람들 똑같이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뭐 왕처럼 또는 귀족처럼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갑질이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서구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라는 단어는 조금 막 청학동에 있는 전통 유교를 고집하는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계급 차별은 하고 싶고 양반이라는 이미지는 충분히 현대적이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 의식을 갖다가 세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정이건 충분한 자존감이 있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느끼기에 나는 누군가의 밑이라고 느끼는 순간 또 누군가의 위에 서야만 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의 밑에 있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 안 봐줘. 그럼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갑질의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고 배운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누가 내 부모가 이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그렇죠. 요구를 해도 이게 당연한 거구나. 보고 잘하면은 자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사람을 옆으로 똑같이 우리가 정말 평등하게 아니야, 넌 저 사람한테 저러면 안 돼. 리스펙트를 해야지. 존중을 해야지라고 말을 해주는 게 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 얘기에 아주 100% 공감하는 게 예전에도 이런 일 다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약간 조금 뭐 친구가 집에 왔는데 어렵고 이런 애를 데리고 가거나 이러면은 뭐 쟤랑 놀지 마. 너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니? 뭐 이런 집들이 맞아요. 사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애한테 어린아이한테 너 쟤랑 놀지 마 하면 아이가 그때부터 머릿속에 맞아요. 그 어떤 그게 생기거든요. 생겨버려. 그럼요. 맞아요.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요 좀 약합니다. 일단 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놀이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럼 뭐 그래서 저는 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하는 행동은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인간이 하는 행동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폭력은 폭력이고요. 폭언은 폭언이고 범죄는 범죄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폭행을 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폭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추행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형사적으로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해야지. 형사까지 가야죠. 무조건 형사로 가요. 무조건 형사 민사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입주를 하고 보니까 이쪽 옆 아파트에는 막 서울시장은 각성하라, 뭐 더 이상 임대단지는 우리는 거부한다. 그거를 매일 지나가면서 지하철역을 가야 돼요. 제 딸은 그걸 보고 한글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원들에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학원을 가면 너의 동네 다니면 우리 학원에 오기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도 이렇게 딱 구별을 짓고 그쪽 학부모한테 우리 학원에 저쪽 동네 아이들 없어요. 우리 학원 되게 수준 높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 수평폭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살면서 당한 거죠. 못 가졌다고 얼마든 차별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차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들이 당했던 그 서름과 이 모든 것들을 폭력적으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위로 딱 저항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위는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자기 옆으로 또는 아래로.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에서 사회 일부에서 미국 사람, 유럽 사람한테 안 그러는 행동을 동남아시아에서 온 파견된 근로자분들 이분들한테 맞아. 너무 심한 이런 경우를 제가 솔직히 종종 목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무시하고 싶다면 다 같이 무시하든가. 다 같이 무시하든가. 그렇지. 미국 사람도 무시하고 유럽 사람도 무시하고 그럼 뭐 캐릭터라고 되지 그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이 무시하면 내가 그건 그 사람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아이고 캐릭터야 이제 다음 강연의 사진을 볼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의 머릿속에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저 그림만 딱 봐도 와 정말 누군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장동선 박사님 뇌와 계급 인식의 연결고리를 밝힌다. 야, 뭐 아주 거창합니다. 마음껏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거인 장동선 박사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오늘 저는 뇌과학 박사로서 여기 왔고요. 네. 아까 저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기에는 계급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계급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는데 여기에 계급이 없는 이유는 계급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뇌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해골인가?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아마 하얀 백그라운드에 검정색 물감을 그냥 흩뿌려 놓은 것처럼 추상적으로 보이시죠? 맞나요? 네. 예. 물감 쏟으면 저 그림이 저렇게. 나오는데. 찍어내거나.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어허. 그 답이란 자세히 보면 이거는 소의 흑백 사진이에요. 귀가 여기 있고 소의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아 그렇구나. 이제 소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아니 잠깐만요. 저 선이 저 선 잠깐 지워줘. 저 선을 한번 지워봐 주실래요?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예요. 어. 자, 일단 소를 보셨죠? 네. 자,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가서 원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 소 같다. 아 소가 보이네. 소 보이네. 자, 근데 여기서 안 재미있는 보이는 포인트는 데는 저는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시 돌아갈게요. 안 보여. 아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눈 여기 있고 코 있고 소가 보이시죠? 아, 어떤 그러니까 더 보이세요? 똑같잖아. 있네. 근데 재밌는 건 아, 물리적인 신호는 아까 보셨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똑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의 뇌가 인지하는 것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이 그렇죠. 소라는 걸 모를 때 보이던 그림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외부의 신호를 볼 때 의미 있는 신호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제 소라는 걸 알았으면 계속 소로 보이실 거예요. 한우네 한우. 유구 같잖아, 유구. 한우. 소 같은 거. 이 예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외부의 것을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색깔도 있고 형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뇌가 인지하는데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의미만을 찾아내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테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색이 보이세요? 실제로 여러 피험자들을 뇌 스캐너에 넣고 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을 때 빨간색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됐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그림에 빨간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있지도 않은 색깔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경험이 쌓여서 뇌의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뇌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험에 의거한 거예요. 아하.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두 마리 수컷 하마입니다. 사랑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데 하마들은 입을 벌려서 싸웁니다. 내가 입이 더 커! 내가 입이 더 커! 그래서 결국 빅마우스가 이겨. 입이 더 큰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덩치가 이 오른쪽에 있는 하마가 더 크고 싸움을 잘할지라도 증명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마의 뇌는 제가 입이 더 커. 그럼 난 진 거야. 네가 더 센 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이 입 크기만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도 가끔 그래요. 빅마우스를 영어로 하거나 독일어로 하면 재밌는 이유가 말 잘하는 사람, 떠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 없는 지식도 있다고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에서 누가 보스일까요? 단 몇 초만 봐도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포즈만을 보고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확실히 상관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왠지 부부 같은데요, 부부. 그 부부보다 더 부부라는 것도 경험인가요? 예, 전 맨날 이래요. 나온 거네요, 그거. 맨날 이래요. 전혀 몰랐어요. 부부일 가능성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건 나는 뭐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예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그 사람을 모르면서 볼 때도 우리는 수많은 전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럴 거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시작점이 같을까? 어느 아이의 지능이 더 높을까? 어느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가질까? 저는 지금 당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나 능력은 알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색,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아이, 이 사람은 이 카테고리에 넣고 저 사람은 저 카테고리에 넣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해버리죠. 우리의 뇌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몇몇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못 먹고 월 수입이 적은 가난한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 크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 해마가 가난한 아이들은 더 작았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공간 지각 능력, 언어 능력, 어떠한 팩트나 이벤트를 기억하는 나의 기억 능력, 인지 제어 능력 등등이 부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더 부유한 집안에서 더 수입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 능력이 더 높은 경향성이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저러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구들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가난이 우리의 지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갔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과학자로서 생각한다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닷가에 상어 공격이 늘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아이스크림 소비량도 늘어나요. 둘 사이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물놀이를 가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수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둘 사이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지 하나가 다른 걸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스바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예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들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 세 분한테는 제가 빨간색 옷을 드렸고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세 분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혔고, 여기 두 분에게는 노란색 옷을, 뭐 초록색 옷을 드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보면서 너는 어느 옷을 입은 애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빨간 옷을 입은 아이들끼리는 서로를 늘 좋게 평가하고, 초록색 옷을 입은 애들은 초록색 옷끼리 이런 식으로 평가르기를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옷 색깔만 다른 거고 랜덤하게 나눠준 건데, 실제로 이거를 반에 가서 해보거나 수많은 어떠한 어른들의 집단에 가서 해봐도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이루어졌던 실험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예전에 그 짐바르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좀 논란이 됐던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랜덤하게 피험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간수 그룹과 죄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랙션을 해라 놔뒀더니, 간수 그룹은 죄수 그룹에게 정말 막 억울하게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에게 신체적 벌을 주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고, 죄수 그룹은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롤플레잉만을 한 건데, 실제 삶에선 다른 사람들을 랜덤하게 나눴을 뿐인데 이들은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상상을 해봐. 네가 권력이 없고 누군가의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하고선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거나 뇌의 반응을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더더욱 신기한 건 공감 능력의 차이가 보입니다. 단순히 이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암시를 준 것만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들의 뇌는 훨씬 덜 반응을 보여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 많고 적고 뭐 계급의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기인한 차이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의 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뇌의 경험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뇌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순간 또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는 정보를 기반한 경험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예를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약 줄게 이런 다음 설탕약을 먹어도 내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영국의 어느 환자가 심장약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은 설탕약이었던 거예요. 가짜 약. 그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 약이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4월 4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높고요. 뭐예요? 죽을 쌌잖아요. 서양에는 13일 금요일에 사망하는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 날들 나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실제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했을까요? 결국 가고자 하는 곳은 이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아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발이 당겨지니까 난 도망갈 수 없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른 코끼리가 되면 정말 허접하게 저렇게 묶어놔서 한번 툭 치기만 해도 끊어질 수 있는 밧줄 때문에 나는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가둬 놓고 있는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정해져 있어. 나는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규정 짓는다면, 고정형 마인드세트, 픽스드 마인드세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지능이나 퍼포먼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그래, 나는 배울 수 있고 나는 클 수 있으니까, 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성장형 마인드세트, 그로우스 마인드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성장형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내 뇌에 한계를 두지 않고 나는 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클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나를 가둬놓는 순간 그 감옥은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계급이란 말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계급이라는 것, 갑과 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정의해놓고 있는 틀일 뿐이라는 것을 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1조고요. 2조에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보면 계급 제도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모두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 경험했던 모든 것에 의거해서 우리는 계급이라는 제도를 어떠한 믿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뇌 안에 만들어 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뇌가 어떤 세상을 보길 원하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예가 있죠?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빨간색을 느끼고 보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좌우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수저를 봤을 때 금수저로 보고 싶으세요? 흙수저로 보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아하. 또 저도 꿈꿔봤던 거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다른 몸에서 좀 더 부자로, 좀 더 걱정 없이 금수저로 태어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우린 늘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뇌 안에서의 믿음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금수저가 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구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여태까지 삶이 어려웠건 지금 남들보다 안 좋은 조건에 있었건 여러분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그러한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세뇌가 좀 돼가지고 아예 좀 뇌가 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기 암시라고 합시다.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달라지는 건 있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만 한다고 내가 좋은 꿈만 꾼다고 그렇죠. 실제로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이 계기가 돼서 정말 행동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옮겨야죠. 맞아요.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게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서장훈 선수가 장동성 박사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들으면은 마치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넌 정말 괜찮고 클 수 있어, 변화할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힘을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큰 힘이 되니까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다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칭찬을 해주면 변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인 거예요.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항상 제가 잘생겼다. 특히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눈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갖고 살아왔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건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좌절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흙수저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 공고한 사회 현상 자체가 그들의 마인드세트를 바꾼다고 바뀌겠느냐.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결정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믿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의 영향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 경험에서 받는 영향이 너무 커서 말은 믿음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아픔이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해져 있다. 당연히 맞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더 행복하고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누군가보다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시작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구를 할 때 서장훈 선수처럼 2m 7cm면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좋지 않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농구를 못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근데 정말 키하고 농구 성적은 그냥 아니 근데 특별한 그건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게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 키가 저만한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다 잘 그 중에 내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거를 조금 분명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 내 안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못 바꾸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바꾸는 사람이 있겠죠. 바꿔서 굉장히 간절히 원해서 어떤 이겨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이겨낸 사람을 딱 모아놔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경제적 소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 안의 믿음을 바꾼다는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는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자신의 어떤 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게 결과론적으로 사회라는 거는 많은 숫자의 사람을 놓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이고 저의 경우는 이제 개인의 뇌를 보면서 원인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사회 구조와 제도와 이 모든 것 사이에서 많은 숫자를 놓고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사회학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인지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면 개인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인간의 뇌는 늘 다른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인간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소통되지 못하고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변화의 일부분이 되지 못하면 나 혼자만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세상에서 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와 격리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불평등을 주고 정말 많은 아픔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차피 이런 사회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나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혜림 씨. 네. 강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일단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은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한 시험 기간 때 우리의 모습 같은데 A 플러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대학교에서 얘한테 뭘 시킨 거야, 도대체? 아니 정말 문제가 있네. 아니, 진짜. 그리고 우리 혜림 씨가 지금 학교 생활에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학생인데. 친구들. 네, 우리 학교 아니, 근데 뭐 너무 가족 사랑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특히 이성을 만났을 때 군대 얘기 자꾸 하고.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희망을 잃은 희망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끈을 잘 보셔야 돼요. 저 끈이 어떤 끈이냐면요. 외국 여행 가가지고 마차 타 보시면은 그 말에다가 마차를 연결할 때 묶는 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저분들이 끄는 배를 거구나. 끌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몰래였어 10명이서 배를 끌 수가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에 뭐. 떠 있으면 예. 아니 아무리 또 배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저 정도는 끈다고? 손도 끌 수 있어. 혼자면 될 거 같아요. 물이라는 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손도 끌 수 있어. 하여튼 뭐 조만간에 제가 한번 끌어보도록. 네, 이거 진 교수님이 준비하신 그림 맞나요? 아 역시. 예, 제가 준비한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 풀어줄 미학 강연 지식거인 진중권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러시아 사실주의의 대가이죠. 일리아 레펜이 그린 볼가의 예선인부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원래 이거 누가 끌어야 되냐면 말하고 소가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끌고 있는 거죠. 저기 희망이 보입니까? 기운 없이 그냥 이 모든 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가지고 운명을 명예처럼 지고 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그림을 들고 나왔냐면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그림은 이제 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주의의 원조가 된 것은 이게 1870년의 작품인데 20년 전에 프랑스의 꾸르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꾸르베가 그린 그 유명한 돌 깨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지요. 저게 뭐냐면 도로 닦는 거거든요. 지금 돌 캐고 깨고 해서 도를 하는 건데 여길 보십시오. 청년이 있죠? 청년이 아니라 사실 소년입니다. 저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돌 깨는 남자를 보십시오. 노인이거든요. 일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 즉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저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주의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좀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 성서 속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 이런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름 없는 서민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현실이 아름답지 못한데 그걸 아름답게 그리는 것, 미화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SNS에 여러분 프로필 올리죠, 사진. 네.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사진은 절대 리얼리즘이 아닐 겁니다. 그게 신고전주의고 낭만주의예요. 뭐 위대한 사람처럼 미화하고 말이죠. 뭐 고독한 천재처럼 미화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주의 정신을 추구하려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자마자 거울 봤을 때 그 얼굴 있죠. 그걸 찍어서 올리십시오. 그게 이제 사실주의입니다. 너무 핑핑이 분다. 전 낭만주의로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냐? 한편으로는 시민혁명의 시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신화, 그 다음에 신화하고 성서가 모든 지혜의 근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대체한 게 바로 과학과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실중주의 정신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물었냐면 꾸르비한테 당신 왜 이런 그림 그리느냐? 당신 그림엔 왜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게 나한테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릴 테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중주의적 정신이죠. 특히 시민의 혁명의 결과 신분은 사라졌어요.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제1신분이 성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분이 바로 귀족들이고 그렇죠. 이른바 3신분이 평민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신분이 시각적으로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은 퀼러트라는 걸 입었는데 저 반바지예요. 그러니까 반이 남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스타킹 있죠, 왜 이렇게. 저 밑에 스타킹 있죠. 저거 입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입니다. 저 퀼러트라고 하고요. 평민들은 저걸 못 입었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작업하는데 편한.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작업하는데 편한. 평민 패션이 훨씬 나은데요?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권민이 저 뭐야? 훨씬 색감도 그렇고 스타일리시한데. 여러분들의 미감은 벌써 시민혁명의 결과인 것입니다. 퀼러트가 없다 그래서 쌍퀼러트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력이었습니다. 주역분들이었죠. 그래서 자주평등 박애, 형제죠. 그 이념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같은 평민이라도 평민이 같은 평민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계급이 있는 겁니다. 왜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왕도 쫓아내고 귀족도 쫓아내고 성직자들도 다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억압과 착취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주의 하면 또 한 사람 떠오를 겁니다. 누구냐? 밀레. 밀레의 만종입니다. 저 뒤에 교회 보이잖아요. 은근히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거 이삭죽기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사실 저기 어떻게 보면 참혹한 그림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추수하다 흘린 그 나달을 주워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밀레 같은 경우에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농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못해서 이상화를 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밀레의 사실주의 정신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고호예요.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그래서 고호는 밀레의 그림을 여러 번 베껴 그렸었어요.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밀레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호의 그림입니다. 아주 후기의 작품이고 색채가 화려하죠. 하여튼 고호가 초기에 사실주의적 경향의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게 사실주의다. 보세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얼굴 표정이나 생김새를 보십시오. 아주 고된 노동, 빈곤에 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기형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호는 원래 목사 아들이었는데 성직자가 되고 싶었죠. 근데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민중들처럼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로서의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화가가 되기로 했는데 화가가 된 이후로도 자기를 농부라고 불렀어요. 왜냐? 농부랑 나랑 똑같다. 농부들도 고된 노동을 하듯이 나도 고되게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랩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삶을 보다 못해가지고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역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꾸며서 그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바로 저런 중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배가 보이죠. 엄청나게 큰 범선이 보이는데 범선에 하는 마스트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깃발이 걸려 있죠. 지금 러시아 깃발, 제정 러시아 깃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저 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배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황당한 건 그 뒤로 보게 되면 조그만 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증기선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실 이런 노동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러시아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 이제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섭외를 했는데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농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 어디서 이렇게 도시에서 살던 얼굴 하얀 놈이 와가지고 그림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친구인 척하고 괜히 친한 척하고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얼굴 하얀 사람들 항상 자기를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직도 이 당시 사람들은 미신에 찌들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 초상을 그려가면 내 영혼이 빼앗긴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겨우겨우 부탁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랩핀처럼 농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민중을 위해서 예술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걸 이제 방랑자파라고 하는데 그 방랑자파가 러시아 사실주의의 주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874년부터 러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민중 속으로 브나로드. 브나로드 운동이요? 예, 브나로드는 부가 들어가 인이에요. 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그래서 브나로드 하면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 지식인들이 이제 농촌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계몽을 시키려고 해요.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랩핀이 당했던 건 똑같은 일을 당해요. 불신합니다. 그 믿음을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이제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 밑에 보세요. 상록수역.
상록수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상록수역이 뭐냐면 시문이 쓴 소설 있죠. 상록수라는 소설. 거기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었거든요. 최영신이라는. 그 최영신이라는 여성은 개화기 신여성인데 교육을 받은 여성입니다. 엘리트죠. 이 사람이 그 수원 근교에 감골인가 하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민중 계몽 운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 관원이 탄압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운동을 그만두고 일본에 갔다가 민중들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병이 들어서 병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바치는 오마주로 시문이 이제 소설을 써서 바친 거죠. 자,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 30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7, 8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그게 바로 농촌 활동이었어요, 농활. 또 하나는 뭐냐면 공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공장 활동이에요. 그건 더 힘들었습니다. 분화로드 운동 때만 해도 민중은 참 불쌍한 존재다. 동정의 대상이었죠. 하지만은 산업혁명 딱 오게 되면 민중에 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역 세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분화로드 운동이 갖고 있었던 민중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 많이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뭐냐?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서 같은 일을 하는데 1년 내내 정규직 노동자의 60, 70%밖에 못 받아요. 그런 다음에 뭐 4대 보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게다가 뭐냐?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대부분 이분들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옛날만의 일이겠는가? 저 볼가를 갖다 한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른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한강에. 배가 떠 있어요. 그 배 마스트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한강의 예선인부. 우리에게는 예선인부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 교수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랜 그 세월 동안 사실 노동자의 삶이 굉장히 팍팍했다,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요즘도 사실 근데 뭐 정말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일자리가 없다 해도 뭐 여전히 기피하는 그런 기피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좀 노동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그 우리나라는 직업을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봐요. 뭐죠? 독일 같은 데서 애들한테 너 장래 뭐가 될래? 그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나 슈퍼마켓 점원할래? 나는 뭐 저 주유소 할래? 우리 애 같은 경우는 경찰 할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한 뭐 CEO. 그렇죠. 근데 이거 초등학교한테 가서 강의해 보면 네. 노동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나오는 말이 공장에서 안전 못 쓰고 블루 칼라로 다 흘러가요. 사실 화이트 칼라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 사실상 그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진짜 70년대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노동에 뭐 20시간씩 다 일을 하고 급여는 굉장히 적게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노동의 어떤 질 자체가 그냥 되게 낮아져 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함의가 있거든요.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돈을 많이 못 번다. 혹시 뭐 지금이라도 뭐 노동자 육체 노동을 하면은 돈을 이만큼 번다.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텐데, 역시 그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갑질할 수 있는 거는 그 알바 해봤자 뭐 1시간에 6,000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 나보다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은 거죠. 못 보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서 이렇게 700개 넘는 직업들을 조사를 해갖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서 가장 잘 버는 직업이
기업 임원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봉, 그러니까 기업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한 6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못 버는 직업 한 10개쯤 또 뽑고,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 가사 노동 도우미라든지, 뭐 청소 용역 도우미라든지, 또 이렇게 뮤지컬에 연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가장 못 버는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액수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 평균치가 뭐 직업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니까 뭐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 당연하듯이 뭐 그런 직업 말고 이제 좀 좋은 직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 스포츠는 굉장히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많이 뭐가 공정하냐면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비리나 뭐 부패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는 아무리 집이 어렵고 해도 특출난 어떤 운동 그 능력이나 뭐 체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구애는 받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집에 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침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외로 있어요. 한 종목. 예외로 있어요. 한 종목.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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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고 싶으세요. 화면에 오늘의 그 빅픽처가 완성이 됐는데 오늘 세 분 지식거인의 강연은 개그 지식에 대한 문화를 거쳐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 간과하고 계셨던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혜림 씨거든요. 혜림 씨가 이 강연들을 듣고 가장 와닿았다 하는 이제 지식거인을 뽑아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거랑 뭐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다음 건부터는 좀 더 좋은 거를 아니 저 기대해 그거 말고 저 보겠습니다. 우승자를 갖다 서장훈 씨 어깨 올려주는 말. 그거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제 그 무릎과 허리가 이미 관절이 거의 나라에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재미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오늘의 제가 뽑은 지식거인은 그래서 오늘 다 재미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오늘의 제가 뽑은 지식거인은 계층에 관련된 볼가의 예선 임무가 굉장히 예선 강렬하게 임무. 기억에 남아서 진 교수님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귀족문화의 잔재네요. 자,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바로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비는 stupid 아니면 great. 1년 동안 방송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냥 비행기를 샀어요. 비행기 샀다고요? 욜로의 끝판왕이죠. 혼자 고깃집 가가지고 한우를 한 3인분 정도 먹어요. 김생민 씨 입장에서 보면 뭐 왜 도시인들이 다시 탐험을 하기 시작했는지 16m나 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화석이 진짜요? 네.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그 비싼 백을 갖다가 2천만 원씩 주고 살까? 지름신이 있는 곳에는 사실상 다 욜로가 있는 거예요. 장훈이 형은 뭐 사세요? 혼 안 날라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I got another coming in my budget. I got an anaconda in my trophy. Don't push it.